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슈가 조금은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목소리를 내주신 덕분입니다. 하지만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오히려 마음속에 혼란스러움과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왜냐하면 평가원에서는 수습에 나섰지만, 그리고 올해 수능이 2024 시행 계획대로 간다고 발표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가원장이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부 내부의 사정이 혼란스러운 건 제3자가 봐도 그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혼란스러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얘기를 해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뉴스에서는 굉장히 자극적인 보도를 뿌리고 있어요. 바로 올해 수능의 난이도가 물수능일 것이라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제가 장담 하나 하자면 올해 수능 난이도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쉬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변별력을 확보한 상태로 출제가 될 거예요. 국어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 지문 자체는요 쉽게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 제기를 당한 게 뭐 우주론이라든지 오버슈팅이라든지 기초 대사량이라든지 뭐 겉 껍데기가 굉장히 난해해 보이는 그런 지문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겉 껍데기가 어려워 보이는 문제는 출제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문제 자체는 굉장히 쫀쫀하게 낼 거고요. 사실적 사고, 육모처럼 숨은 그림 찾기 식으로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낼 것이냐면 추론적 사고를 통해서 답을 추론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내므로써 변별력을 확보할 것이다. 그리고 겉 껍데기는 쉽게 내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논란을 방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낼 거라는 게 저의 예상입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물수능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인식하는 순간 아무래도 공부 방향이 확 바뀌기 때문에 너무 물수능이다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약간은 어렵게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혼란스럽고 걱정해 하실까봐 제가 확실한 근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랑 약속 하나 합시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확실한 근거를 말씀드리고 대비책을 잡아드릴 테니까 마음의 중심을 잡는 걸로 저랑 약속합시다. 아시겠죠? 자, 약속 한번 해주시고요.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도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평가원장의 목표와 교육부 장관의 목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평가원장이 수능제도를, 입시제도를 어떻게 개편하려고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교육부 장관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AI 에듀테크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의 교과서를 전부 다 디지털 교과서로 바꾸고 그 디지털 교과서의 어떤 공부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로 수능을 대체하겠다라는 게 교육부 장관의 궁극적인 목적인데요. 방금 저의 설명을 들으셨어도 이해가 잘 안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미리 교육부 장관의 의도를 아시고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지금 저도 사교육 종사자거든요. 어쨌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저도 사교육 종사자의 한 명으로서 약간의 책임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요. 지금 제 수업이 마감이 됐는데요. 지방에서 제 수업을 이제 듣고 싶거나 뭐 추가로 수업을 듣고 싶어도 이제 수업이 마감돼서 듣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형편이 어려워서 이제 듣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내년도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대치동 빅마우스의 컨텐츠를 좀 이렇게 이용해 보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 정도나 내년 초 정도에 여러분 공지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연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관심 가져주시고 이 질 좋은 교육 서비스를 여러분들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끝으로는 올해 구모 시행 계획이 나왔습니다. 6월 19일자로 시행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수능국어 대비법을 좀 미리 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근거를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중심을 잡아주셔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인가요? 어제가 되겠죠. 어제
이규민 평가원장이 사임을 하셨습니다. 이분께서는 2021학년도 수능을 설계하신 분이고요. 수능의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신설하려고 하셨고요. 연 2회 실시하는 분리형 수능을 지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 7월 1일 날 기존의 대학 수학능력을 폐지하고 수학능력시험을 폐지하고 대입 자격 고사를 도입한 뒤 대학별 고사를 별개로 부활케 하겠다는 연구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규민 교수가 구심점이 돼서 지금 이 수능을 대입 자격 고사로 바꾸고 미국의 SAT처럼 바꾸고 대학별 고사를 따로 이제 도입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는 수험생 입장에서 수능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논술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면접도 준비를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를 준비하게 되면 여러분 보통은 사교육으로 달려가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자, 요러한 이제 흐름이 이어질 뻔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담당자 분께서 사임을 표하셨어요.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사임을 표하신 이유는 뭐 이제 일단 자신이 직을 비켜줘야 차기 원장을 빠르게 선임하고 기조에 맞는 수능을 출제할 수 있으리라는 예상으로 사임을 결심했다고 하시는데요. 물러나시면서 이제 한 말씀 하신 것이 굉장히 이제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기자분이 이제 이렇게 물으셨어요. 자, 사임을 하시게 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평가원장님께서 자, 그거는 판단 주체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판단 주체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때 판단 주체가 누굴까요? 네, 대통령이겠죠? 예, 대통령이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이 사임을 하실 때 속마음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내가 육모를 낼 때 정말 연계율도 신경을 쓰고 할 만큼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런 마음이 조금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뉴스에 이런 이제 보도가 잡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이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입니다. 이 교육부 장관이 평가원장이 답답하다라고 이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아무래도 평가원장과 교육부 장관이 뜻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그런 배경 속에서 지금 이런 혼란이 생겼겠죠. 만약에 이규민 그 평가원장이 계속해서 본인의 뜻을 추구했다고 했을 때는 어떤 이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자, 이거 제가 아까 전에 올렸는데 이게 이렇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자, 최대한 가린다고 했는데요. 지금 결과적으로 이규민 평가원장이 이제 자신의 뜻을 관철했을 경우에는 자, 수능을 자격고사화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별 고사를 도입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전문가들은 학점제용 대입에서 수능은 대입 자격고사로 바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고, 임진택 경희대 입학사정관께서는 고교학점제 시대에 시행될 새 대입제도에서 수능은 자격을 얻는 시험으로 바뀌고 평가 방식도 절대평가로 변화할 것이라며 중하위권 대학은 수능만 보고 입학시키겠지만 상위권 대학은 수능 성적에 더해서 대학별 고사로 변별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별 고사라는 건 사실 논술, 구술, 면접평가 등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개편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분이 돌연 사퇴를 했습니다. 그럼 교육부가 다시 정시 확대로 턴을 할 것이냐? 저는 일단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인들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자, 2보 전진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2보 전진을 하고 대중들이 반발을 하면 1보 후퇴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1보 전진한 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뜻을 야금야금 관철시키는 전략을 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 교육부 장관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제 교육부 장관인데요. 지난해 6월 아시아교육협회, 이 아시아교육협회라는 건 에듀테크를 개발하는 어떤 회사인데요. 이거는 이제 특이하게 이 교육부 장관이 설립한 이
이 교육부 장관이 현재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 협회가 주관한 2021 하이터치 하이테크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능 폐지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나오죠? 이사장 자격으로 설명하는 자리였다고요. 읽어보겠습니다. 학습과 평가가 분리되는 건 많은 낭비를 초래하는데 이것이 수능이 대표적이다 그랬고, 이런 학습과 평가의 분리 문제를 AI를 통해 전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AI 기술은 스트레스 평가라고 해서 그냥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있으면 스트레스 전투기처럼 안 보이게 평가는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라고 했고, 이걸 얘기하면서 말씀하시면서 근거자료로 든 예시로 든 어플이 바로 듀오링고라는 어플이 되겠습니다. 이 듀오링고라는 어플은요, 영어를 학습하는 어플로서 AI 기반 언어 학습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 장관은 이 듀오링고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써서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다면서 대입의 많은 문제들, 수능을 폐지하고 수능을 대체할 만한 대체제로서 이 AI 기반 언어 학습을 근거로 드신 것 같습니다. 이걸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걸 가지고 결과를 누적해서 분석하면 수능이 필요 없게 된다는 뜻으로 풀이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과연 이 듀오링고라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고, 이걸 통해서 정말 예상대로 수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는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듀오링고라는 어플이 있어요. 마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앵무새가 있고요. 저도 이 듀오링고 어플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영어 공부를 해봤는데 일단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느낀 바는 그렇습니다. 일단 쉬운 수준에서는 학습이 용이했어요. 이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난이도가 올라가잖아요. 난이도가 올라가면 이게 효과가 굉장히 미비해지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이 어플에서는 문제를 게임식으로 출제를 하는데요. 그 문제가 이제 주관식이 있어요. 주관식이 있어. 객관식도 있는데 주관식도 있어요. 근데 주관식이라는 게 얘가 딱 정해놓은 고정 답안을 쓰지 않으면 이게 틀렸다고 처리가 됩니다. 그런 게 많아요. 물론 이거 고객센터에 얘기하면은 고쳐주기는 하는데 이게 뭔가 좀 거시기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전 국민적으로 확대를 시켰을 때 과연 이게 이의제기 없이 매끄럽게 돌아갈지는 정말 미지수가 되겠고요. 난이도가 쉬운 수준의 학습은 용이했지만 난이도가 높은 수준의 학습은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약 이걸 가지고 뭐 어떤 교수와 그리고 평가를 이걸로 대체를 한다면 전 국민의 문해력이나 지적 수준은 하향평준화가 될 거다. 국민을 우매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이 어플을 개발한 이 국가에서도 이 어플을 공교육에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좀 시기상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앞서갈 수 있어서 좋겠다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마루타예요, 우리가. 만약에 검증되지 않은 걸 가지고 전 국민이 진짜 실험용 쥐처럼 사용되는 거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저는 그거 걱정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어플이 원래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쉬운 난이도 레벨 1을 마스터하면요. 레벨 1을 마스터하면 레벨 2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이 이렇게 여러 가지 갈래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영어 회화다 하면 레벨 2인데 음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 아니면 여행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 아니면 뭐 물건 살 때 가게에서 쓰는 영어를 공부하고 싶어, 아니면 뭐 일상생활에서 하는 걸 공부하고 싶어, 이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해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식으로 설계를 해줬었거든요. 옛날에는 이렇게 해줬는데 이게 관리가 힘들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런 시스템을 다 한순간에 폐지를 해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교육과정을 변경하고 어떤 시스템을 바꾸는데 국민들이 전부 다 목소리를 그래도 어느 정도 낼 수 있고, 교육부가 이렇게 국민들이 성토를 쏟아내면은 앞에 나와서 사과하고 이런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AI 에듀테크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이 시스템에서 정비를 해버리고 그냥 통보를 해버리면 끝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저는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문제가 뭐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어플리케이션의 학습 모드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 모드는 어떠냐면 퀴즈 게임의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문제를 풀면서 외국어를 습득해 갑니다. 테마가 있는 단원 안에 여러 파트가 구성된다고 하는데요. 한 파트의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자, 맞출 때마다 화면 위에 빈 진행바가 조금씩 차오르고 틀리면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틀린 문제는 한 번이라도 맞출 때까지 랜덤으로 재출제됩니다. 진행바가 100%다 차야 파트 완료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보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태블릿 PC로 뭔가 이제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글자가 큼직큼직해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화면 안에 글자 수가 많은 게 빼곡하게 적혀 있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오래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듀오링고에서도 이 미니 퀴즈는 가급적이면 글자가 크게 제시되고 있고요. 뭔가 효과음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지루함을 없애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쉬운 난이도의 학습은 용이한데 고난이도의 학습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습을 진행할수록 일정 기간이 지난 예전에 배운 파트를 다시 복습하도록 유도한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되게 좋은 것 같아. 실제로 이 시스템은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복습 하나도 하지 않고 문제만 계속해서 풀면 레벨 12에서 14 정도에서 마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언어 과정 전체를 충실하게 마치게 되면 유럽 언어 기준 B2 정도가 된다고들 한다 그랬어요. 꽤 잘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건 10유닛 이상의 긴 과정이고 언어마다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과정을 다 맞춰도 A1 수준은 기초도 안 되는 거거든요. A1 수준조차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면 실질적으로는 학습 효과가 굉장히 경미하다. 그래서 애들이 생각보다 배워갈 게 없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로 그냥 모여가지고 정답 이거야? 저거야? 하고 그냥 찍어버리면 이 기계로서는 그걸 식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컨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이제 가속화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2018년 4월에는 이 굉장히 오래된 어플입니다. 한 가지 주제의 기본적인 학습이 끝나면 최대 5레벨까지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는 패치가 이루어졌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레벨마다 금세 관관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약간 게임식으로 가능한 거죠. 그런데 위의 서술은 모두 과거의 일로 지금 변화가 굉장히 빨라요, 이게. 그리고 지금 교육부 장관이 사교육을 약간 적폐로 이제 몰아세우고 공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본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AI 에듀테크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AI 에듀테크로 바꾸면요. AI 에듀테크를 가진 그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현재 사교육의 자리를 대체할 거예요. 이거는 뭐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메가스터디라든지 이투스라든지 대성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당연히 AI 에듀테크로 뛰어들지 않겠어요? 결국은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육부 관계자 분들께서 만약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진지하게 고찰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22년 가을에 학습 방식이 완전히 개편됐는데 호불호가 크게 갈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데 그냥 듀오링고 CEO는 UI를 되돌릴 생각이 없다고 그냥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이 어플은요, 진짜 오래된 어플이고 정말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많은 노하우가 쌓여있는 어플입니다. 하지만 호불호가 크게 갈린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입시 제도와 비교했을 때 지금 더 낫다는 보장이 없어요.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새로 개발한 AI 에듀테크로 수능 제도를 대체한다고요? 2, 30년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독특한 시스템은 뭐냐면 리그 제도라는 걸 이제 도입을 했는데요. 이 리그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약간 게임처럼 돼 있어요. 레벨링이 어떻게 되냐면 브론즈, 실버, 골드, 사파이어, 우리 자녀분들이 즐겨하는 롤이라는 게임처럼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마치 토너먼트처럼 해가지고요, 못하는 애들은 이전 리그로 강등시켜요.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게 아이들의 자존감을 더 해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경쟁심을 더 부추기는 건 당연한 거고 아이들의 멘탈에 훨씬 더 타격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역시 상대평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수능을 절대평가화하고 상대평가인 AI 에듀테크를 대체한다는 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리고 이제 지금 모든 리그에서 상위 3위 안에 들면 보상을 준대요. 근데 리그에서 강등이 되지 않으려고 일단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형국인이 동기부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였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 그랬어.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가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 많다 그랬어. 매일 조금씩만 이걸 사용하면 거의 강등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이게 정말 공부에 흥미를 갖고 알아가는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강등되는 게 싫어서 기계적인 학습. 그래서 자, 어려운 레벨이나 쉬운 레벨이나 리그에 반영되는 포인트는 같기 때문에 쉬운 레벨을 반복해서 푸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이게 뭔 소용입니까, 여러분? 이로 인해 쉬운 레벨을 반복해서 연습할 경우 포인트가 하향되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복습 시 제공되던 하트 지원을 없애고 스토리 모드를 일시 폐지하는 등 초강수를 뒀어요. 결국에 지금 현재 입시 제도를 유지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에듀테크를 적용했을 때도 여전히 존재하고 더 심각한 문제가 튀어나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리그가 올라갈수록 더욱더 경쟁이 치열해진다라고 했고요. 다이아몬드 리그에서는 1등으로 끝내기가 상당히 빡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 리그 1위를 하면은 받는 보상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이후 바뀌었대요. 다이아몬드 1위를 찍은 사람은 최고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대로 퍼져버려서 순위가 동결된대요. 그리고 바로 밑에 흑요석 리그가 매우 치열해졌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굉장히 경쟁이 심해지고 그리고 지금 이 체제 안에서도 탑을 찍을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절대평가를 하겠다는 취지와도 맞지가 않고 그리고 수능을 자격고사화 한다는 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더 치열할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 리그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 봇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는데 이 봇이라는 게 뭐냐면 이 인공지능이에요.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을 가지고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자동적으로 얘네가 대신 하게끔 게임할 때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인공지능이 이제 대신 돌려주는 시스템처럼 이렇게 해서 경험치를 하루 만에 1억을 찍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몰래 해킹을 하거나 이런 좀 요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도치 않게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투명하게 노력을 해서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몰래 편법을 써서 이 봇이라는 이런 어떤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몰래 작업을 해가지고 높은 점수를 쌓아서 높은 대학에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좋습니까, 여러분? 아직 단점을 본격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듀오링고의 가장 큰 단점은 알고리즘 자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좋은 어플입니다. 하지만 이걸 수능 제도에 대입하면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이 어플에 대해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해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실제로 각 문장들의 댓글들을 보면 이것도 정답 아니냐면서 성토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답인 해석을 제출해도 의미 해석에 오류가 있어서 그것이 오답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 아무래도 이 채점을 할 때 있어서 공정성이라던가 타당성이라는 게 확보가 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회사에 타격이 좀 갈 수 있어서 제가 요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교육부에서 뭘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아셨고 지금 그 의도가 그리고 그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걸 아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린 알고는 있어야 돼. 흐름이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뭘 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국민으로서의 의무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자, 이제 어저께가 아니죠. 이제 그저께가 되죠. 19일 날 다시 교육부에서 이미 발표된 2024 수능 시행 기본 계획에 따라서 수능을 실시할 거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논란이 있기 전에 발표된 기조기 때문에 우리에게 별로 참고가 못 돼요. 그래서 제가 역시 19일 날 발표된 올해 9월 모의고사 시행 계획을 가져왔습니다. 이 9월 모의고사 시행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9월 모의고사와 올해 수능에 대해서 근거를 확실하게, 중심을 잡으실 수 있는 근거를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모의고사 여러분 이제 신청 시작이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올해 26일부터 7월 6일까지인데 오후 5시까지니까 유의하셔서 접수하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하니까 미리미리 해두세요. 자, 다만 학원은 기간 내에서 자율 운영 가능하니까 혹시라도 이 기간 내에 놓친 분들은 실시하는 학원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교의 경우는 지금 이렇게 된다고 하고 학원의 경우는 이렇게 입력하라. 이건 사실 이제 담당자들이 하는 일이니까 넘어갈게요. 업무 일정을 보시게 되면 공고는 이제 이틀 전에 나왔고요. 응시 신청 접수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6일부터 7월 6일 목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시험일은 9월 6일 수요일이고요. 답안지는 7일날 걷어가고요. 성적 통지는 10월 5일인데 지금 이 10월 5일날 전에 이미 수시 전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수능 한 달 전에 성적 통지가 나오면 한 달 가지고는 뭔가 대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미리 대비를 하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출제 기본 방향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연한 소리인 것 같아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셔야 돼요. 아무래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자,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육과정상 중요한 내용은 이미 출제되었더라도 출제할 수 있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기출문제가 중요해질 거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기출문제가 중요해질 거다. 자, 아시겠죠? 근거를 확실하게 잡아드렸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그냥 제가 기출문제 열심히 보라고 했는데 근거를 확실하게 잡아드렸어요. 제 예상이 맞았죠? 교육과정상 중요한 내용은 이미 출제된 걸 다시 출제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기출문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시고요. 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여 중요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면 풀 수 있도록 출제한다고 했고,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연계하여 출제하되, 자,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연계 체감도를 높여 출제한다고 했는데 보통은 수험생들이 교육과정 잘 안 보죠.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어에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국어에서 2015 교육과정을 보면요, 추론적 사고를 굉장히 강조해 놓습니다. 뭐라고요? 추론적 사고를 굉장히 강조해 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중에서 추론적 사고에 대해서 묻는 문제, 추론형 문제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복습하고 대비책을 세워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앞서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계 비율 및 방식을 보면요, 문항수 기준으로 50%라는 건 같은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EBS에 나와 있는 보기라든지 아니면 표나 아니면 그래프 같은 거 있죠. 이거는 변형을 덜 해서 출제할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뿐만 아니라 독서의 경우는 본문의 개념어뿐만 아니라 보기, 문제에 나와 있는 보기, 그리고 표, 그리고 그래프 같은 거 그대로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두셔야겠습니다. 특히 사탐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특히 사문, 사회문화 같은 거, 그런 거 특히나 표나 그래프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과목 특성에 따라서 간접 연계로 전환한다고 했는데요. 직접 연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무슨 간접 연계지? 자, 그걸 궁금해 하실까봐 2023학년도에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얘네들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냐면 2023학년도까지는 기존의 연계율이 70%였어요. 여러분, 차라리 지금 교육부 방침대로 간다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의도를 살펴봤을 때는 연계율을 70%로 높이는 게 더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50% 축소한 상태로 가고 간접 연계는 그대로 간대요. 그러니까 간접 연계가 뭐냐면 이 지문을 참고해서 새로운 지문을 파생시키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연계보다는 당연히 간접 연계는 연계성이 떨어지는 느낌인 거죠. 딱 봐도.
그럼 왜 이걸 간접 연계로 전환을 했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문에 있는 개념어를 꼼꼼하게 보고 보기나 표나 그래프를 잘 봐둬라. 표현은 간접 연계라고 돼 있지만 저는 사실상 직접 연계 느낌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연계 대상은 수능 특강 교재와 수능 완성 교재입니다. 전 과목에서 요거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이 간접 연계로 출제하겠다고 했던 의도는 뭐냐면요. 간접 연계를 출제하겠다고 했던 의도는 자, 봅시다. EBS 교재의 지문과 주제, 요지가 유사한 지문을 다른 책에서 발췌 사용하는 것으로서 영어 지문 단순함기 등 직접 연계로 인한 문제점 해소를 위한 것으로 전환된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뭐 학원가에서 출제한 모의고사가 적중이 됐다거나 이런 거 이제 방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위험성이 다소 따르더라도 좀 연계 체감을 확실히 높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라고 하는 게 간접 연계의 기준은 유지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접 연계의 느낌에 가깝게 출제하겠다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연계 유형을 보세요. 영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중요 개념이나 원리의 활용, 지문이나 그림, 도표 등의 자료 활용, 핵심 제재나 논지의 활용, 문항의 변형 또는 재구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표, 그래프, 그 다음에 보기 이런 거는 잘 봐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른 거는 뭐 크게 중요한 게 없고요. 여기 나를 보시면 기본 개념과 원리에 충실하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추리, 분석, 종합, 평가가 중요하다고 했죠. 자, 사실적 사고는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리라는 건 추론, 분석이라는 건 사실 플러스 추론 플러스 비판, 종합은 그걸 합치는 거, 평가도 거의 비슷한 느낌입니다. 어쨌든 추리, 분석, 종합, 평가라는 건 추론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를 동시에 사용하는 혹은 별개로 사용하는 그런 유형의 사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육모처럼 정답의 근거가 독서의 경우에 정답의 근거가 지문에서 쉽게 찾아지는 그런 형태로 출제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는 어렵지 않게 보이지만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건 쉽지 않을 것임을 근거 자료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뉴스에서 물수능 해도 헛소리라고 무시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대학에서의 수학에 필요한 공부하는 데 필요한 이런 뜻이에요. 매스가 아니라 기초적 개념과 원리에 의해 종합적 사고력을 묻는 문항을 골고루 출제한다. 종합적 사고력, 추리, 분석, 종합, 평가에 해당하는 걸 골고루 출제해서 변별력을 맞추겠다 이런 의도고요. 국어, 영어의 경우 출제 범위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해 출제하겠다 그랬는데 자, 이미 기출된 걸 출제할 수 있다고 했고 연계 체감도를 높여서 출제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 중에 추론형 문항을 잘 봐두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킬러 문항은 배제되겠지만 준킬러의 비중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실 수 있죠. 킬러와 준킬러의 차이는 뭐냐? 자, 곧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제가 영상 업로드 주기를 하루 이틀로 굉장히 줄였습니다. 곧 올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국어의 경우에 지문은 쉽게, 문제는 어렵게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 그래서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어서 100점을 받을 때까지 반복하셔야 돼요. 단순히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지문을 분석하고 그 메커니즘을 반복해서 100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사설 모의고사는 트레이닝용으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점수에 일일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리트 풀지 마세요. 지금 인강 강사들이 뭐 리트 같은 걸 교재에다 실어놨는데 풀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1등급이 나온다. 뭐 지금 여러 번 모의고사를 봤는데 전부 다 만점권이다. 그럼 풀어도 돼요. 근데 3등급 이하는 풀지 마세요. 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독서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EBS는 개념어, 보기를 정리하시면 되고 귀찮고 시간이 없으면요. 그냥 문제 잠깐 보고요. 정답지와 해설지를 그냥 읽으세요. 과정을 그냥 읽고 개념어를 좀 더 자세히 파악하는 거에 염두를 두고 넘어가. 알겠죠? 그래서 그 개념어에 최대한 익숙해지게 하세요. 문제를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해설지를 활용하시고요. 문학의 경우도 스킬로 접근하지 마시고 셀프 분석 후에 내 분석이 맞는지 점검하시고
올해 문학이 어렵게 나올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자신의 해석을 신뢰할 수 있을 정도까지 분석 연습을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걸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상 여러 번 보시면서 방향성 잘 잡으시고 마음속의 중심을 잘 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랑 약속하셨죠? 그럼 대치동 빅마우스는 다음 영상에서 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